2019년 9월 15일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 저는 차가운 바닷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제 몸은 무거웠습니다. 방수팩 안에는 시사폭약 3kg과 AK 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인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십만 개의 불빛. 그 안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철. 27세.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11호실 소속 대남 침투 요원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7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암살 기술, 폭발물 제조, 잠수 침투, 남한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리도 외웠고 K-POP 가사도 알았고 한국 드라마 내용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죽음의 기계였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새벽 5시 출근 시간, 폭발물 설치, 최소 10명 이상 사상자 발생, 남조선 사회에 공포를 퍼뜨리고 혁명의 불씨를 지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향해 헤엄치고 있습니다. 투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을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7년간 준비한 임무를 포기하고 동료들을 배신하고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이 적에게 투항한 이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9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다른 북한 아이들보다 나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녔고 평양 중심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굶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고등중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2010년 제가 18세가 되던 해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10년 복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특별 선발 통지서였습니다.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후보생 선발.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키 178cm, 체력 최상위 1%, 사격 실력 우수, 정치 성분 우량.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2012년 3월, 저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비밀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년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20km 산악 구보, 식사는 하루 2끼, 강냉이밥과 배추국, 오전에는 사격 훈련, 오후에는 격투술, 저녁에는 폭발물 제조 이론, 밤 10시까지 사상 교육. 동기생 20명 중 5명이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견디지 못해 죽었다는 것을. 한 동기는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봐야 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보통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혁명의 칼이다. 칼에게는 감정이 필요 없다. 명령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감정을 죽였습니다. 완벽한 병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3년 기초 훈련 후 2015년부터는 대남 공작 전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 문화 학습이었습니다. 서울 지리를 외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암기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며 말투를 익혔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모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K-POP도 들었습니다. 아이돌 이름도 알았습니다. 남한 정치인들 얼굴도 외웠습니다. 심지어 남한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중국에서 밀수한 것들이었습니다. 남조선에 침투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저는 모의 침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가짜 신분증을 받고 가짜 직장에 취업하고 한 달간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누구도 제가 북한 공작원인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박민철 동무는 이제 준비되었다. 언제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혁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을 응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실전 명령이었습니다. 박민철 동무, 내가 선택되었다. 대남 침투 작전 조장. 목표는 인천항 민간시설 파괴. 남조선 사회에 공포를 심어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내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목숨 바쳐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 혁명인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의심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혁명 전사였습니다. 감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균열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말, 저와 동료 3명은 중국 단둥으로 이동했습니다. 침투 작전 최종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단둥의 한 조선족 안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3개월 대기 기간이었습니다.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안가는 평범한 중국 가정집이었습니다. 조선족 노부부가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숨겨주고 먹여주는 대가로 북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훈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가 할아버지가 TV를 켰습니다. 중국 뉴스였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던 할아버지가 한국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KBS 9시 뉴스. 저는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의 한강, 반짝이는 빌딩들,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강변을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들고 사진 찍는 사람들. 이게 남조선인가?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인민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경제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만 달러. 북한은 5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6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인가? 남조선이 정말 저렇게 잘 사는가? 며칠 후, 안가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국 채널을 찾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개그도 했습니다. 대통령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령을 비판해도 되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가 할아버지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쓸 줄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국내 인트라넷만 접속 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진짜 인터넷. 전 세계와 연결된 그 인터넷. 혼자 있을 때 써봐도 된다. 하지만 조심해. 중국 공안이 감시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지된 것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북한 진실. 나온 결과들. 수십 개의 기사와 영상. 탈북자들의 증언.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아사자들의 이야기. 공개 처형 목격담.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낙원, 주체사상,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이건 남조선의 선전이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심리전이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 탈북자 인터뷰, 한국 사회 모습. 모든 것이 제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탈북 여성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굶주렸습니다. 풀뿌리를 뜯어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적인가? 아니면 그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인가? 내가 그들을 죽이면 나는 혁명가인가 테러리스트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는 것. 7년간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드디어 작전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대기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단둥 해안에서 반잠수정에 탑승했습니다. 반잠수정, 길이 7m, 폭 2m의 작은 잠수함이었습니다. 4명이 타면 비좁았습니다. 산소통과 무기, 폭발물까지 실으니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함께 탑승한 동료들, 조장은 저였고 조원은 리철수, 강명호, 박성일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7년간 함께 훈련받은 전우들이었습니다. 오후 8시 출발했습니다. 서해를 가로질러 인천까지 약 6시간 항해였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잠수정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랜턴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구나. 7년을 기다렸다. 강명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드디어 혁명의 일원이 되는 거야. 남조선 괴뢰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지. 박성일도 거들었습니다. 인천항 폭발하면 남조선 놈들 겁먹을 거야. 그럼 혁명의 기운이 일어날 거고.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리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장 동무, 왜 조용하오? 긴장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첫 실전이라 그렇소? 괜찮소?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준비되었소? 준비되었다.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준비되었나?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잠수정은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들. 한국 뉴스 속 밝은 서울.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탈북 여성의 증언. 저는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항해사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NLL 도착합니다. NLL. 북방 한계선. 남과 북을 나누는 바다의 경계선. 그 선을 넘으면 저는 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계속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탈영이었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간다면 10명 이상의 민간인을 죽여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2시.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NLL 통과. 이제 남조선 해역입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10분 후 수면 부상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무기를 챙겼습니다. 방수팩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물 위로 올라가면 인천이 보일 것입니다. 불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집입니다. 가족들이 자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9월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멀리 인천의 불빛을, 수십만 개의 불빛, 평화로운 도시, 잠든 사람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살인자가 될 수 없다고. 리철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장 동무, 이제 해안으로 가면 돼요. 계획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정찰하겠소. 동무들은 여기서 대기하시오. 리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혼자요? 위험하지 않소? 괜찮소. 10분이면 돌아오겠소.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해안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뒤돌아보니 3명이 잠수정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동무들. 나는 배신자다. 저는 방수팩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무기를 버렸습니다. 폭발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투항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아니, 구원을 향해. 해안까지 500m.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장 동무, 어디 가는 거요? 박민철, 돌아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200m, 100m, 50m.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얕은 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해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까? 저는 북한군입니다. 투항합니다. 제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방파제를 향해 10m쯤 갔을까요? 갑자기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무기는 버렸습니다. 투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손은 머리 뒤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깍지 꼈습니다. 항복 자세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잠수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북한군이네. 혼자야? 아닙니다. 동료 3명이 더 있습니다. 저쪽 바다에. 뭐? 지금 몇 명이 있다고? 3명입니다. 반잠수정에 있습니다. 저쪽 500m 지점. 그들은 침투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임무가 뭔데? 인천항 폭파입니다. 시사 폭약 3kg. 새벽 5시 컨테이너 야적장. 해경대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긴급. 북한 공작원 침투. 반잠수정 한 척. 인원 3명 추가. 폭파 테러 시도. 순식간에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10분 만에 해군 고속정이 도착했습니다. 20분 후 특수부대가 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수갑을 찬 채 해경보트에 실렸습니다. 바다 위를 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반잠수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투항하라. 저항하면 사격한다. 하지만 동료들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5분 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작전 종료. 적 3명 전원 사살. 아군 부상자 없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리철수, 강명호, 박성일. 7년을 함께한 전우들. 그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배신해서, 제가 밀고 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7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해경대원이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내가 투항 안 했으면 민간인들 죽었어. 넌 잘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을 죽인 것, 형제들을 배신한 것, 그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인천 해경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박민철입니다. 소속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특수부대 11호실입니다. 계급은? 상위입니다. 나이는? 27세입니다. 왜 투항했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한국 뉴스를 봐서? 인터넷으로 진실을 알아서? 양심이 발동해서? 모든 것이 다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소. 당신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을 거요. 하지만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내용, 침투 경로, 북한의 대남 공작 계획.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놀라워했습니다. 제 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11호실. 최정예 중에 최정예. 그런 사람이 투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제가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 요원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발표가 있었소. 배신자 박민철과 그 일가를 엄벌한다고. 부모님은 체포되었고 여동생은 강제 결혼 조치되었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 가족을. 아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요. 북한 체제가 죽인 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투항하지 않았다면 가족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요원이 발견해서 막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왔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작원이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동료들이 죽는 장면,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 살인자, 가족을 버린 놈. 그것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양심? 저에게 양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겁쟁이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12월, 저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 김태훈. 이제 박민철은 죽었습니다. 김태훈이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700만 원. 첫 6개월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제공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였습니다. 처음 혼자 산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27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단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나? 필요한 것은 없나?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리철수가 물속에서 손을 뻗는 꿈. 부모님이 수용소에서 저를 원망하는 꿈.
여동생이 울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취하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없이. 2020년 1월 국정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김태훈 씨,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소?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오. 북한 특수부대 전술 자문. 월급 300만 원. 저는 고민했습니다. 또다시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착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정원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국정원 본부에 가서 북한 특수부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훈련 방식, 침투 루트, 작전 패턴. 한국 군 특수부대 요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아군이 되었으니까요. 한 특전사 대위가 물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정말 강합니까? 강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열악합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정신력이요? 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그게 북한 특수부대의 무기입니다.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 정신력을 버렸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깨어난 겁니다. 그 정신력이 세뇌였다는 것을. 일은 괜찮았습니다.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힘들었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 씨, 우리 단체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설득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모임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2 아들을 두고 왔어요. 매일 밤 그 아이들 생각에 잠을 못 자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군인이었어요. 탈북하면서 동료를 총으로 쏴야 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죽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3번째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동료 3명을 배신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수용소에 계십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살인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용기예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였습니다. 악몽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 가족들,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제가 구한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2020년 6월 국정원에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어온 정보였습니다. 제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씨, 앉으시죠. 힘든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6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 아버지는 60세, 어머니는 57세였습니다. 15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동생은요? 여동생 주희 씨는 강제 결혼 조치되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광산 노동자에게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주희, 19세 소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14세 소녀였던 주희가 이제 광산 노동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북한에서는 정치범 가족을 처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수용소 수감, 강제 이주, 강제 결혼. 주희는 강제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미쳤습니다. 집안 물건을 다 부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 가족을. 제 선택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심리상담사를 보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훈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투항하지 않았다면 가족은 안전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살인자가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이 살아있기를 바랄 거예요.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랄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저주하지 않을까요? 주희는 오빠를 증오하지 않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죽으면 그들의 희생이 의미 없어진다는 것.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낼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주희에게. 저는 지금 자유로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세 끼를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니까요. 당신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동료들을 배신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당신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수용소에서 견뎌내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주희야, 오빠가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편지가 당신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용서해주세요. 2020년 민철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울음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혹시 가족을 다시 만나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2020년 9월,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30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첫 등교날,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웃고 떠드는 학생들,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 저는 그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적을 죽이러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족을 지옥에 남겨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신입생일 뿐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삼수하셨어요? 아니, 군대 좀 오래 다녀서. 아, 직업군인이셨구나? 뭐 그런 셈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은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체제론, 남북관계론, 통일정책. 교수들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통일론 수업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하지 않을까요? 그냥 국경을 넘으면 되는데.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세뇌되어서요. 김정은을 신처럼 믿으니까.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잡히면 죽으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교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북한 주민들은 탈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혼자 탈북하면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3대가 함께. 그걸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경험담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수업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은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김정은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동료를 배신했다는 것, 가족이 수용소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북한에 가족 두고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듭니다. 매일.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여기서는 자유잖아요. 자유.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운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몽에 깨고 술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자유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북한보다는 낫다고. 여기서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다고. 무엇을 배울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대학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점도 잘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칭찬했습니다. 김태훈 학생, 발표 정말 좋았어요.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네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7년을 살았으니까요. 2021년 3월,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한 탈북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너면서 딸의 손을 놓쳤어요. 7살이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저는 딸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한 탈북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3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야 인간이 되었어요. 그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중국 농장에서 일하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우면서 제 상처도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국정원 일도 계속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교관으로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군과 맞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장비는 열악해도 정신력은 강합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면 흔들립니다. 어떻게요? 대화하세요.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설득하세요. 남한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저처럼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힘들었습니다. 악몽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얼굴, 부모님의 목소리, 주희의 울음소리, 그것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심리치료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치료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죄책감을 짐이 아니라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구한 생명들을 기억하세요. 인천항 폭파가 막혔습니다. 최소 10명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치료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돕고 있는 탈북민들, 당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제 선택이 옳았기를. 그리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안고서. 2021년 11월 23일.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 씨, 당장 본부로 오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복 공작이라도 계획한 건가?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담당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 여동생 주희 씨,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주희가요? 제 주희가요? 네. 중국 브로커를 통해 탈북했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주희 소식. 그것도 탈북 성공이라니. 어떻게요? 강제 결혼당했다고 들었는데. 탈출한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혼자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19세 소녀가.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희가 살아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2주 후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2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세웠습니다. 14일, 13일, 12일. 주희를 만날 날까지. 드디어 2021년 12월 7일.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북자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주희를. 5년 만에 보는 여동생. 많이 변했습니다. 14세 소녀가 19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머리는 짧게 잘렸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주희. 저는 달려갔습니다. 주희도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재회.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살아있어서 고마워. 나도 너 살아있어서 정말 고마워.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차로 갔습니다. 주희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고층 빌딩들을, 달리는 자동차들을. 여기가 남한이구나. 그래. 이제 우린 자유야. 주희는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제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희가 겪은 일들, 강제 결혼, 광산 생활, 탈출 계획. 오빠가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처음엔 믿지 않았어. 오빠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너희를 위험에 빠뜨렸어. 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맞는 선택을 한 거야. 나도 북한에서 깨달았어. 저 나라는 지옥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는? 주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용소에 계셔. 나도 한번 면회 갔어. 정말 참혹했어. 아빠는 많이 마르셨고 엄마는 병들으셨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북한이 잘못된 거야. 오빠는 용감했어. 살인을 거부한 거잖아. 주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자랑스러워. 오빠가 한 선택이 옳았어. 그 선택 덕분에 나도 탈북할 용기를 얻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에게서. 그날 이후 주희와 저는 함께 살았습니다. 주희는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며 주희를 돌봤습니다. 2022년 3월 주희가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고3으로 들어갔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주희는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걸 봤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주희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2022년 11월 주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의대 진학이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2023년 3월
주희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한 대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주희와 함께 갔습니다. 주희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의사 될 거야. 북한 사람들 치료할 거야. 그래. 넌 할 수 있어.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하겠다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탈북민들을 돕겠다고. 2023년 6월,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자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교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왜 투항했는지, 무엇을 보고 깨어났는지.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제 과거를 공개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군인인데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뭘 지키는지 알게 하고 싶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24년 현재, 저는 32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희는 의대 2학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빠,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에 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갈 거야? 엄마 아빠를 찾으러. 그리고 동료들 무덤에 갈 거야. 사과하러. 나도 같이 갈게. 고마워.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언젠가 수용소 문이 열리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동료들을 배신한 것,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 그것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동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동력으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동력으로. 어제 한 탈북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세요? 투항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한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저는 박민철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11호실 소속. 적을 죽이러 왔던 남자. 하지만 지금 저는 김태훈입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 구원받은 남자. 저는 적을 죽이러 왔다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살인기계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유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본 진실을, 제가 겪은 각성을.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뇌는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적을 죽이러 왔다가 구원받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희는 의대 3학년이 되었고, 저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닙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체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5명이 되었고, 매년 100명 이상의 탈북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을 죽이러 왔다가 구원받은 남자. 이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살 것입니다. 의미 있게. 제가 구한 생명들을 기억하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죽음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